김정은이 쓰러질 만한 충격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얘기는 김정은 집권 직후 터졌던 사건입니다. 첫 대사급 외교관이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단 48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믿었던 충신이 왜 갑자기 등을 돌렸을까요? 런던 한복판에서 벌어진 첩보전,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이룬 기적 같은 반전, 그리고 어떻게 가족 전체가 김정은의 추격을 뚫고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진실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분의 탈북 비화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때 그 얘기를 지금부터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저는 지혜로울지 은의 은을 쓰는 지은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일단 축하한다고 꼭 댓글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요.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더욱 따뜻하게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세계가 충격에 빠진 그날, 2012년 런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정은 집권 후 첫 대사급 외교관이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단 48시간 만에 사라져버렸죠. 평양에서 가장 믿었던 충신이 왜 갑자기 등을 돌렸을까요? 런던 한복판에서 벌어진 첩보전,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이룬 기적 같은 반전. 지금부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진실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입니다. 정확히는 정호라는 가명으로 10년간 살아온 북한 외교관이었어요. 런던 주재공사로 근무하며 매일 아침 7시에 평양으로 보내는 충성보고 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전문 한 장이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2012년 3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며 대표부 건물로 향했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 철문 앞에 서면 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건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이 제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3층 집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 떠오른 북한 국기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를 보는 순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철저히 관리했어요. 혹시 모를 감시에 대비해서 말이죠. 책상 위에 놓인 A사 용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영국 대표부 1일 보고서라는 제목부터 써내려갔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펜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위대한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무한한 충성을 바치며라고 적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연마한 가면이 단단했거든요. 창밖으로 런던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펼쳐졌어요. 아이들이 배낭을 메고 학교로 뛰어가고 부모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문을 읽고 있었죠. 그 모든 자유로운 모습들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전문을 계속 작성했습니다. 영국 내 반공화국 세력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조선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라고 적으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거짓말 투성이었거든요. 영국에서 북한을 좋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펜을 놓고 손바닥을 비볐어요. 손에서 차가운 땀이 났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양에서는 오후 5시였죠.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고향 함경북도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런던으로 발령받을 때 눈물을 글썽이시며 당에 충성하고
조선의 자랑이 되어라고 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외교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런던에서의 10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직접 목격하며 북한의 참모습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던 곳은 지상낙원이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다는 걸 말이죠. 전문 작성을 마치고 서명란에 펜을 가져댔어요. 정호라는 가짜 이름을 적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서명 하나하나가 제 영혼을 평양에 저당 잡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팩스기에서 삐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온 지시사항이었어요. 런던 내 탈북자들의 동향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유를 찾아 탈출한 동포들을 감시하라는 명령이 가슴을 후벼 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대표부를 나섰습니다. 런던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평소보다 감시하는 눈들이 많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깨 너머로 누군가가 따라오는 기척이 있었어요. 북한의 감시망이 얼마나 촘촘한지 새삼 깨달았죠. 하이드 파크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집에 있을 제 두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12살 큰아들 진수와 9살 둘째 진우는 영국 학교에 다니며 자유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평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때 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의 맛을 본 아이들이 북한의 감옥 같은 현실을 견딜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후에 대표부로 돌아와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영국 언론의 반조선 보도 동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영국 언론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건 당연했어요. 인권 유린과 핵 개발로 세계를 위협하는 체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것을 제국주의 세력의 악랄한 선전이라고 써야 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거짓말을 써내려갔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양심을 찢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이중 생활을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할까요? 답답함이 목을 조여왔어요. 해가 지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표부를 나서며 런던의 저녁 풍경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습니다. 펍에서는 맥주를 마시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게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읽었어요. 북한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더욱 강화되는 인권 탄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는 내내 부끄러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제가 그런 체제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미영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0년 동안의 런던 생활이 그녀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습관이었죠. 저녁 식사를 하며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수는 축구부에서 활약하고 있었고 진우는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으로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 순수한 아이들을 북한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는 북한에서 가져온 주체사상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자연스럽게 영국에서 산 자유주의 철학책으로 향했습니다. 그 책들이 제게 진짜 세상을 보여줬거든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펼쳐들었어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이어야 한다는 구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자유였거든요. 우리는 평생 당과 수령의 노예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평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거짓된 충성의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없다고요. 제 아이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배신자가 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꿈속에서도 평양의 감시 카메라들이 저를 쫓아왔어요. 붉은 눈을 번뜩이며 배신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새벽이었어요. 그날부터 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3월 20일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서 미영과 마주 앉았어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영의 얼굴에서 불안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찻잔을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0년간의 런던 생활이 아내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미영의 눈이 커지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배운 습관 때문에 가족끼리도 진심을 말하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아이들을 평양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라고 이어 말했을 때 미영의 온몸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녀가 무슨 말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탈북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거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함께 아팠어요. 미영이 벌떡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바닥에 쿵쾅거리며 울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깨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함경북도에 계신 미영의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른이 넘으신 연로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탈북하면 연좌제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뻔했죠. 미영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은 미영이 1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런던에서 자유를 맛보며 살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평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포도 키워왔던 거였어요. 그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습니다. 진수와 진우를 생각해봐라고 말했을 때 미영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아이들은 이미 영국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큰아들 진수는 토론 동아리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작은아들 진우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한숨을 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길일까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미영이 잠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악몽을 꾸는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꿈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어요. 9살 진우도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한 후 미영은 혼자 집에서 더 깊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런던에서의 10년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변화를 돌아보며 말이죠. 영국 여성들과 어울리며 배운 것들, 학부모 모임에서 느낀 자유로운 분위기, 도서관에서 읽은 수많은 책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놨을 테니까요.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미영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진수가 민주주의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우가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을 그린 그림을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미영이 좀 더 차분해져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미영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낮에는 평상시처럼 생활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을 했을 겁니다. 성공 확률, 위험성,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들 말이죠. 그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타진해 봤어요. 영국 당국과 접촉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됐어요. 북한의 감시망이 얼마나 촘촘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미영이 제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미영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거였거든요. 그날 밤부터 우리 부부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미영에게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런던 시내 카페에서 한 남자가 접근해 왔어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 영국인이었지만 그의 정체는 MI6 요원이었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요청한 결과였어요.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상황을 확인했어요. 진짜 탈북 의사가 있는지, 가족 모두의 동의를 얻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미영은 온몸이 떨렸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유와 죽음 사이에서 자유를 선택하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생겨났습니다. 잠들기 전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짜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어머니의 각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영은 더 이상 북한 외교관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자유를 꿈꾸는 어머니가 된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결정적인 밤이었죠. 이제 정말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말 저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2살 진수와 9살 진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런던 거리를 걷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 순간에도 등골이 오싹해졌거든요. 이 아이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진수는 영국에서 자란 아이였지만 동시에 북한 외교관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늘 불안했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물어보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리 조국은 위대한 나라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한심했습니다. 12살 아이에게조차 진실을 말해줄 수 없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진수의 눈에서 보이는 의문과 혼란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진우는 형보다 더 어렸지만 그만큼 더 위험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며 그림을 그리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그런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그림을 그려 문제가 될까봐 항상 조심해야 했거든요. 9살 아이가 벌써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집에 가져와 보여주려다가도 주저하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두 아이 모두 영국 학교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어요. 선생님들에게 궁금한 것을 마음껏 질문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오면 갑자기 조심스러워져야 하는 이중적인 생활이 아이들을 힘들게 했어요. 특히 진수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다른 집처럼 자유로운 분위기가 없는지, 왜 아빠는 항상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수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북한 관련 기사였어요. 아이가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북한이 맞는지 묻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북한 대표부에서 온 요원이었어요. 정기 점검이라며 집안을 샅샅이 뒤지더군요. 아이들의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진수의 물건을 가져가는 상황을 목격한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봤어요.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어진 것보다도 자신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은 충격이 더 컸을 겁니다. 아이가 중얼거리는 모습에서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진우는 형보다 어렸지만 분위기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집에 가져와 보여주려다가도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9살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후 진수에게서 더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 친구들이 여름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만 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유럽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런던조차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진수가 묻더군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이냐고요. 북한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눈에 선했어요.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은 자유롭게 꿈을 이야기하는데 진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언젠가 평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9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 순수한 아이들을 이런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아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이것이 북한 외교관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수가 제 방으로 왔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가 물어보더군요. 정말로 평양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때 아이의 눈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런던에서 배운 것들, 친구들과 나눈 자유로운 시간들, 꿈꿔왔던 미래에 대해서요. 그 모든 것이 평양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벌써 알고 있었던 겁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무거운 고민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던 진수를 북한 요원이 뒤따라온 거예요. 아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감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진수는 공포에 질려 집으로 뛰어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무섭다고 계속 따라온다고 말하는 진수를 보며 제 분노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12살 어린아이를 이렇게까지 감시하다니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삶인가 싶었어요. 바로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요. 진우도 형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해진 진수를 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형이 왜 슬퍼하는지 묻는 9살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두 아이가 잠든 후 미영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공포와 감시 속에서 자라는 걸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다음 날 진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더 자유롭고 안전한 곳에서 살 기회가 있다면 어떨 것 같냐고요. 아이의 눈이 번쩍 뜨이며 반짝였어요.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냐고 되묻는 모습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우에게도 비슷하게 물어봤어요. 더 자유롭고 행복한 곳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어떠냐고요. 아이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싶다고, 무서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진수가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평양의 감옥 같은 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요.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만큼 절실했던 거겠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아이에게도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각오가 서 있었어요. 미영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간절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희망찬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4월 첫째 주 런던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온 도시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표부로 출근하는 길에서부터 이상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섬뜩했어요. 17년간 외교관 생활을 해온 경험으로도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대표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대화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분위기였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갑자기 조용해지는 사무실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 화면에 새로운 공지사항이 떠 있었습니다. 보안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직원의 개인 동선을 재점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제 계획이 발각된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에 하이드 파크로 나갔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벤치에 앉았는데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읽는 척하거나 조깅을 하는 척하지만 시선은 계속 제게 향해 있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진수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안 돼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자 주변의 시선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따라왔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한 칸 건너편에 앉은 남자가 계속 제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어요. 역마다 내릴 때마다 뒤따라오는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평소 15분이면 갈 수 있는 집까지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 현관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만 혼자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진수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뛰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교복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끈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데 낯선 아저씨가 계속 따라왔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몇 번을 돌아봐도 계속 뒤에 있어서 무서워졌다고 했어요. 아이가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집으로 오는데도 그 남자가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겁이 나서 버스 정류장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그 남자가 사라진 후에야 집으로 뛰어온 거였어요. 진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2살 아이를 이렇게까지 추적하다니 북한의 감시가 얼마나 무자비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동시에 우리 계획이 발각될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영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급속도로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영국 당국과의 접촉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했어요. 다음 날 대표부에서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평양에서 온 특별감찰단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모든 외교관들의 충성도를 재점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얼굴에서 불안과 공포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도 특별감찰단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업무 기록을 재검토하겠다며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복사해 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등줄기에 찬 땀이 흘러내렸어요. 점심시간에도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카페 대신 다른 곳으로 가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편안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후에 대표부로 돌아오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서 근무하던 동료 한 명이 갑자기 평양으로 소환됐다는 것이었어요. 가족들도 모두 함께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의 빈자리를 보며 오싹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더욱 노골적인 미행이 시작됐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계속 뒤따라왔어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차 안의 사람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 골목까지 따라온 그 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집에 들어가자 미영이 창가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집 안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어요. 미영의 얼굴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 이번 주말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영국 당국과 약속한 비상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어요. 미영이 작은 가방 하나를 꺼내 필수품들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약간의 현금, 아이들 사진 몇 장이 전부였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모아온 추억들을 모두 버리고 떠나야 하는 순간이었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순수한 아이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새벽 2시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커튼 사이로 살짝 내다보니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된 것 같았어요. 미영과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을 기다렸어요. 곧 해가 뜨면 우리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48시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마지막 기회였죠. 2012년 4월 셋째 주 토요일 새벽 4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8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이미 깨어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옆에서 잠든 미영의 얼굴을 바라보니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녀도 밤새 뒤척였을 거예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우리 가족 운명의 마지막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아이들 방을 들여다봤어요. 진수와 진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12살 큰아들의 얼굴에서는 어제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9살 둘째는 꿈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 순수한 아이들이 몇 시간 후에는 생사를 가르는 모험을 함께해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미영이 부엌에서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차려놓았지만 우리 모두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진수가 왜 아빠 엄마가 이상하냐고 물어봤지만 여행 준비 때문에 긴장된다고 둘러댔어요. 오전 8시 평소처럼 대표부에 출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런던 거리였지만 여전히 감시하는 시선들이 따라붙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그들의 통제를 받지 않을 테니까요. 대표부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는 척했어요. 컴퓨터에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거짓된 일상이 몇 시간 후면 끝난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점심시간에 외출한다고 하고 대표부를 나섰습니다. 영국 정보기관과 약속한 최종 만남 장소로 향했어요. 하이드 파크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국 요원은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수많은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탈출 경로와 시간을 재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정확히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 2시 대표부에서 조기 퇴근한다고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런던 시내였습니다. 빨간 2층 버스, 검은 택시들,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10년을 살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미영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여권과 최소한의 현금, 아이들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20년간 모아온 모든 추억들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순간이었죠. 아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여행이라고 설명했어요. 진수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신나한다며 좋아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오후 5시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는 영국 정보기관에서 준비해준 사람이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히드로 공항까지 가는 40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주말 저녁이라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가족만이 도망자였죠. 진수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고 물어봤지만 주말이라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영국 당국에서 준비해준 새로운 신분증과 항공권을 받았어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어요. 이곳이 가장 위험한 관문이었습니다. 혹시 북한 요원들이 눈치채고 막을지도 모르는 순간이었거든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먼저 미영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엑스레이 기계에 가방을 올리고 금속 탐지기를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어요. 진우가 두 번째로 통과했습니다. 9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즐거워했어요. 보안 요원이 친절하게 웃어주자 진우도 밝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진수의 차례였습니다. 12살 아이가 보안 검색대 앞에 서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혹시 어제 미행당한 일로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다행히 진수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어요. 여권을 보안 요원에게 건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영국 당국에서 준비해준 가짜 신분증이었어요. 요원이 여권을 스캐너에 대자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그때 기계에서 붉은 불빛이 켜졌어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보안 요원의 표정이 굳어지며 여권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가 지나자 붉은 불빛이 꺼지고 초록불이 켜졌어요. 보안 요원이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기계 오작동이었던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보안 검색을 무사히 통과하고 가족들과 합류했어요.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 순간의 공포를 함께 느꼈을 거예요. 아이들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면세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진수가 기념품을 사고 싶다고 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살 심리적 여유도 없었어요. 오직 비행기에 오르는 것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승객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우리도 조용히 줄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항공권을 확인하는 승무원에게 건네는 순간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밝은 미소로 환영해줬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는 순간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창가 자리에서 히드로 공항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곧 이곳을 영원히 떠나게 될 거였어요. 진수가 창밖을 보며 아름답다고 감탄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미영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손에서 차가운 땀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인이 된 거였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아이들 앞에서 참았어요. 10년간 살았던 런던이 구름 아래로 사라져 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48시간의 긴장된 탈출이 성공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9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기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진동이 온몸을 통해 전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땅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이 제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17년간 꿈꿔왔던 자유의 땅에 마침내 발을 디디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나라에 왔다는 사실에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진수가 창밖을 보며 런던과 다른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우는 공항이 크고 멋지다며 감탄했어요. 순수한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여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다시 한번 긴장했어요. 영국에서 미리 연락을 받은 한국 당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추격자들이 혹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입국 심사관이 우리 가족의 서류를 확인했어요. 영국 당국에서 준비해준 임시 난민 신분증이었습니다. 심사관의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어디선가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그때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한국 정보기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우호적인 표정으로 우리를 맞아줬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를 받아준다고 말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한국의 공기를 처음 마셨어요. 런던과는 다른 습기와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유의 공기였어요. 더 이상 북한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땅에서 숨쉬는 기쁨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준비해준 차량에 올라 숙소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네온 사인이 빛나는 상가들,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새로웠어요. 진수가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관심을 보였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 사람들과는 다른 활기찬 표정들이었습니다. 진우는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이 맛있어 보인다며 먹어보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해준 임시 숙소에 도착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궁전처럼 소중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의 감시 없이 가족끼리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미영이 방 안을 둘러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북한에 대한 진실, 런던에서 느꼈던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진수에게 북한의 실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해 줬어요. 12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진우는 아직 어렸지만 나름대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말에 가장 기뻐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말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 적응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 파견된 담당자가 와서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정착 지원금,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이었어요. 진수와 진우 모두 한국 학교 시스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영어는 잘했지만 한국어가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첫 주 동안 한국어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진우가 특히 빠르게 적응했어요. 어린아이답게 스펀지처럼 새로운 언어를 흡수했습니다. 진수는 조금 더 신중했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미영도 같은 처지의 다른 탈북민 여성들과 만나며 서로 의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라서 용기가 생겼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정부기관에서 북한 관련 자료 정리 업무를 맡게 됐어요. 17년간의 외교관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분석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들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진우는 새로 받은 크레용으로 무지개 그림을 그리며 웃었어요. 진수는 한국 친구들이 하는 게임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제게 말했어요. 밤에 잠들 때 더 이상 무서운 꿈을 꾸지 않는다고요. 런던에서는 항상 누군가 쫓아오는 악몽을 꿨는데 여기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우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을 그릴 때도 주변을 살피곤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집중해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자유로운 상상력이 종이 위에 펼쳐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한국의 시장에 갔어요. 동대문 시장이었습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다양한 음식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모두 새로웠어요. 진수와 진우가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탈북민이라고 말하자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떡볶이를 사주셨어요. 그 순간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 맛에 감탄했어요. 진우는 맵다면서도 계속 먹었고 진수는 이런 음식이 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눠 먹는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미영과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다고요. 감시와 두려움 없이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3주일이 지나자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학교에 적응할 준비가 됐습니다. 기초적인 한국어는 익혔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생겼어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차례였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의 첫 등교일이 왔습니다. 진수는 중학교에, 진우는 초등학교에 각각 편입하게 됐어요. 약간의 긴장은 있었지만 두 아이 모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기쁨이 컸거든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한국 학생이 된 모습이었어요. 진수는 중학교에서 급장을 맡고 있었고 진우는 학교 미술부에서 활동하며 재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부 기관에서 북한 전문가로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 정당의 관계자였습니다. 저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하는 내용이었어요. 탈북민 출신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미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치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테고 그만큼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언제든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진수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빠가 북한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통일 수업을 들으면서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며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13살 아이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진우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원했습니다. 아빠가 국회의원이 되면 북한 친구들을 위한 그림을 그려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10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깊이 생각했어요.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포기하고 다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겨진 동포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그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릴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출마하겠다고 정당에 연락했어요. 미영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제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다짐했어요. 선거 준비가 시작되자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탈북민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차가운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응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거리에서 유세를 할 때 험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북한 간첩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온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니 너무 서러웠어요. 하지만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북한 동포들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젊은 대학생들은 통일의 꿈을 이루어달라며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그런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이들이 받는 시선이었습니다. 진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빠가 북한 출신이라고 놀림받았다며 속상해했어요. 진우도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아이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진수가 집에 와서 말하더군요. 친구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설명해 줬더니 오히려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알게 됐다며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선거 운동 중에 여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 때문에 관심이 컸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은 경험자뿐이라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특히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후보와 통일 문제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어요. 상대방이 북한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고 있다며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18년간 북한 체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인지도가 낮았지만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선거 전날 밤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영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진수는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아빠를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아빠가 당선되면 축하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드디어 선거일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인사했어요.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탈북민 출신이라는 한계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개표가 시작되자 선거사무소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초반에는 다른 후보가 앞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표율 90%에서 제가 역전에 성공한 거였어요. 선거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순간이었어요. 당선이 확정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8년 전 북한을 떠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자유를 찾아온 이 땅에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해줬어요. 진수와 진우도 기뻐하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룬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의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거든요. 당선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준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동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국회의원이 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회의에서 증언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북한의 실상을 직접 증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영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유엔에서 증언하면 북한이 더욱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내 제 손을 잡으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응원해줬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어요. 진수와 진우도 아빠의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수는 세계 사람들에게 북한 친구들의 고통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진우는 유엔에 가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을 보여달라며 작품을 건네줬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 중요한 순간을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뉴욕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유엔 증언이 큰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마이크가 제 앞에 여러 개 내밀어졌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러 간다고요. 비행기 안에서 증언 원고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19년간 경험한 북한의 현실, 자유를 찾아 떠나온 과정,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삶의 진실이었어요. 유엔 본부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모인 이곳에서 북한의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높이 솟은 유엔 빌딩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수백 명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북한 외교관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연단에 오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서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동포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거든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떨림을 잠재웠어요. 첫 마디를 시작했습니다. 19년 전 북한을 떠나온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증언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북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통제되고 억압적이었는지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상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없는 세상이라고 증언했어요. 런던에서의 10년을 통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가족 이야기였어요.
아이들이 감시받으며 살아야 했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12살, 9살 아이들이 자유를 갈망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을 증언했어요. 48시간의 목숨 건 탈출 과정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진짜 자유를 맛본 기쁨을 전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된 순간, 감시 없이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게 된 행복을 나눴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의 눈에서 감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동포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들에게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우가 그려준 그림을 들어보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손을 뻗고 있는 어린이 그림이었어요. 북한 어린이들도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장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증언을 마치자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몇 분간 이어졌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계가 북한 동포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연단에서 내려오는 길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하다고 말해줬어요. 프랑스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미영이 텔레비전 뉴스에서 제 증언을 봤다며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아빠가 영웅 같다고 했고, 진우는 자신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며 기뻐했어요. 다음 날 각국 언론에서 제 증언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자유의 증언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진수와 진우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미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수고했다고 격려해줬어요.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진우가 말했어요. 북한 친구들도 빨리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아빠가 그들을 도와주는 멋진 사람이라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11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했어요.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을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자유의 증언자로서 말이에요. 언젠가 북한에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이런 저의 결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버님, 어머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버님, 어머님들의 소중한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들 힘들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지은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구독은 기본이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